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려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고려 새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다입니다. 교과서 36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부분입니다.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 과정과 특징을 파악하고요. 해동천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통치 제도라든가 이런 과정, 특징들은 한 번쯤 배웠을 건데 새로운 개념이죠. 해동천하. 그래서 오늘은 이 해동천하에 조금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해동천하. 자, 이 수업 주제의 핵심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핵심 단어들입니다. 노비안건법 있고요. 시무 28조, 과거제, 강동육주, 해동천하가 있습니다. 또 나오죠. 해동천하가. 요거를 기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읽어봅시다. 자, 태조 왕건 청동상의 모자는 황제가 쓰는 것이고 청주 용두사지 철 단간에는 준풍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 준풍과 청동, 황제가 쓰는 모자, 요거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왕건상이죠. 왕건상이 요거를 통천관이랍니다. 통천관이라고 청주의 용두사라는 그 절에 그 단간이 있습니다. 그 단간에 이 준풍이라는 연호가 있다고 해요. 자, 이건 뭘 뜻할까요? 자, 뭐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안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 두 유물은 고려가 황제국임을 내세우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이 고려라는 나라는 이 자기 스스로 황제의 나라라는 걸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건이 쓰는 모자는 황제가 쓰는 모자. 그리고 준풍. 이 준풍은 이 광종이 썼던 연호입니다. 광종이. 우리 태조도 연어를 썼죠. 태조는 어떤 연어를 썼나요? 태조는 천수란 연어를 썼었죠. 우리 지난 시간 배웠어요. 천수란 연어를 썼죠. 그래서 이 천수라든가 준풍, 뭐 나중에 보면은 뭐 광덕이라든가 다양한 연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는 이 황제국을 자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려는 황제국으로서 이 여진이라든가 뭐 해동 지역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행사한다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진, 탐라, 뭐 탐라도 있고요. 뭐 외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서 다시 봅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유물은 이 고려가 황제국임을 내세우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군주 명령을 담은 문서는 황제의 것임을 뜻하는 조서, 칙서 등 이러한 용어로 불렸고요. 통치 체제 또한 중국의 황제국 체제를 참고해서 정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여진이라든가 뭐 탐라, 뭐 외, 뭐 다른 수많은 민족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계관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본문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왕건의 그 후삼국 통일 이후 건국 초기 혼란 수습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왕건 우리 태조죠.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새롭게 편입한 주민들, 뭐 신라라든가 뭐 후백제, 혹은 뭐 여러 호족들의 그런 백성들. 자,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을 세국가 체제에 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반독립적이었던 이 호족들을 새로이 이 고려라는 나라에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왕건이 선택한 정책이 뭐냐?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은 포섭하고 지방의 지배력을 인정하여 이 혼란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죠. 29명. 29명이란 것은 그만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유력 호족들과 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가족으로 편입시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하냐?
사성 정책을 실시합니다. 사성 정책. 이 사성이란 거는 성을 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왕씨를 줍니다. 왕씨. 왕건의 그 왕씨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돌쇠였던 호족에게 왕씨를 주면서 너는 왕돌쇠가 되어라 이러면서 사성 정책도 펼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지배력을 인정한다 해서 뭘 활용하냐? 이 그 사람들의 어,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지배해왔던 그 지역들을 뭐 시급으로 준다거나 혹은 땅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지배력을 인정하면서 전란의 혼란을 수습하게 됩니다. 자, 통일 후에는 백성의 조세 부담을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그래서 1분의 10 정도 걷었다 해요. 조세를. 그리고 호족을 우대하면서 견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견제하는 정책. 자, 이 견제하는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신관 제도고요. 하나는 기인제도입니다. 사신관은 이 지방의 유력한 사람을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파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호족들을 감시하는 거고요. 기인은 호족의 자제를 이 수도인 송악으로 와서 살게 하고 이들을 감시하거나 그리고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일 같은 거를 시키거나 이러한 역할을 한 게 바로 기인제도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게 신라 시대 때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상수리 제도. 뭐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사신관과 기인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이 거란과의 대립합니다. 거란은 발해의 원수죠. 발해의 원수. 그래서 발해를 형제 국가로 생각했죠. 고려는 왜냐?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했고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왕건의 통일 정책은 보면은 이 호족들과의 혼인 관계를 맺어서 포섭하고 지배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백성의 조세를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그래서 호족을 견제하고 이에도 북진 정책을 실시한다. 5개가 나왔죠. 그렇죠. 딱 보기로 나오기 딱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왕건이 죽은 이후에 이 왕위를 둘러싼 외척 간의 다툼이 혼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거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왕건 부인이 29명입니다.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어, 자식이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녀 해서 34명인가 있을 거예요. 자, 34명. 34명이니까 여기서 뭐 아들들만 해도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왕규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왕규가 자식의 그 외손자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이때 그 해종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죠. 자, 아무튼 이러한 외척 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에 오른 광종 체크해야겠죠. 광종은 당연히 왕권을 강화시켜야겠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먼저 실시한 게 뭐냐?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 체크를 해야겠죠. 자, 노비안건법은 옆에는 나와 있지만은 원래 양인이었으나 노비가 된 사람 다시 조사해 양인을 해방하는 법입니다. 자, 이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 양민들을 다시 양민으로 복구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호족들이 갖고 있던 노비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호족들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세금을 낼 사람이 많아지고 어, 세금을 낼 사람이 부담자가 늘어나고 네, 군역을 질 사람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죠. 강화. 노비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노비는 군대를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인들을 많이 늘려야겠죠. 자,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도 체크를 해야겠죠. 자, 유교적 소양을 갖춘 신진 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이 호족들이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니까 이 광종은 새로운 인재를 뽑아서 나의 친위대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 후주에 쌍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쌍기를 등용시키면서 이 과거제를 실시해서 이 자신의 친위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로서 위상을 강하고 관료들의 이 공복
공복을 제정합니다. 그러면서 위기 질서를 확립하고요. 황제로서의 위상 강화. 여기는 뭐 아까도 있지만 연호 사용이 있습니다. 연호 사용. 뭐 준풍이라든가 광덕 이런 연호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왕권 강화에 반발하는 다수의 호족을 숙청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체크를 해야겠죠. 광종의 정책, 왕권 강화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노비한국법 실시했다. 두 번째 과거제를 실시했다. 세 번째 이 황제 위상을 강화하고 관료들의 공복을 제정했다. 뭐 3번 뭐 연호 사용 등이 있겠고요. 관리의 공복 제정 그리고 호족 숙청 이렇게 다섯 개 또 다섯 개죠. 다섯 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험에는 잘 언급은 안 되지만은 그 정종도 가끔씩 나옵니다. 정종. 자, 태종, 해종, 정종, 광종 이렇게 이어져요. 해종, 정종, 광종은 형제인데 해종이랑 이 정종, 광종은 어머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종의 어머니와 정종, 광종의 어머니는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초기 요 네 명의 왕이 주로 나오는데 이 정종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냐 광군을 창설합니다. 광군을 창설해요. 그리고 서경으로 천도를 시도하게 됩니다. 개경에는 너무 이 호족 세력의 힘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수도, 옛 고구려의 수도로 천도를 해야 된다. 라면서 서경 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건국 초기의 혼란이 어떻게 수습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유교적 정치 원리는 어떻게 반영되는가입니다. 유교적 정치 원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 고려하면은 불교를 생각하죠. 불교가 그렇죠. 불교가 국교였고 그다음에 뭐 태조 왕건이라든가 다양한 다른 사람들도 이 불교를 숭상해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나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불교지만은 고려는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유교를 또 많이 받아들입니다. 유교를. 자, 그래서 그 유교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정치가 행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 초기 정치 혼란을 경험한 지배층은 안정적인 통치 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통치 체제 확립을 위해서. 자, 여기에서 등장한 왕이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 자, 성종은 중요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합니다. 이 최승로라는 사람이 28가지의 그런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안을 이제 건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 시무 28조의 중요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유교 이념의 바탕을 둔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통치체제. 이 시무 28조에서는 유교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든가 뭐 도교에 대한 그런 행사를 좀 줄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런 유교 원리를 받아들여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지방 제도를 정비한 게 어떠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중앙 통치 제도. 먼저 중앙 통치 제도는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의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제3들의 회의기구 도병마사와 식목도가 있고요. 자, 이들은 왕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절히 자문했다고 합니다. 재상들이니까 약간 높은 사람들 모여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 그래서 요거는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약간의 그런 귀족 예전에 있던 귀족 회의에 그런 성격이 조금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귀족 회의의 성격. 자, 또한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관리의 부정을 감독하는 대간제도. 대간제도 체크해야겠죠. 대간제도. 관리의 부정을 감독하는 대간제도. 뭐 우리로 치면은 뭐 검찰이나 뭐 감찰이나 뭐 이런 것들 역할 혹은 언론의 역할도 하고 이런 감시의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은 통치 체제는 왕과 신하가 상호 존중하면서 자신의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하는 이 유교적 정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 왕과 신하가 상호 존중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유교적 정치 원리. 우리 이 유교적 정치 원리, 이 군주와 신하 간의 그런 유교적 정치 원리 뭐가 있을까요?
뭐 군신유의 이런 게 있겠죠. 군신유의. 군신유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써줄까요? 군신유의. 이 군주와 신하간에는 그런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교과서 옆에 보면은 고려시대의 그 행정제도가 있죠. 자, 고려의 정치 제도는 중국에 있는 그 삼성 육부제 있죠. 우리 삼성 육부제가 어디서 온다 했죠? 발해하면서 얘기했는데 당나라죠, 당나라. 예. 그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그리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는 이성 육부제랍니다. 이성 육부제. 왜 이성 육부제냐? 중서 문화성, 상서성, 그다음에 이형, 이병, 호형, 예공 이렇게 육부가 있기 때문에 이성 육부제랍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중서 문화상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정책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신이나 낭사가 있고요. 자, 상서성은 행정, 그러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병호형 예공이 있고, 자, 중추어는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고요. 어사대는 감찰을 합니다. 감찰. 삼사는 회계, 돈을 관리하는 거, 돈. 여기 보면은 이 호부랑 좀 역할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호부는 이제 거둬들인다면은 삼사는 돈을 쓰는 걸 담당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특징은 바로 요거죠, 요거. 도병마사 식목도감. 요거는 중국에 없는 제도입니다. 중국에 없고 고려에만 있는 고려의 이런 독자적인 제도죠. 그래서 도병마사는 이 국방, 전쟁 같은 걸 논의하는 거고요. 식목도감은 이 법제, 그러니까 어떤 법을 시행하고 어떤 제도를 시행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곳입니다. 중서 문화성의 재신과 이 중추원의 추밀이 주로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신과 추밀이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 회의에 참석하는 거고요. 자, 어사대, 자 중서문화상의 낭사와 어사대는 합쳐서 이 대간이라고 합니다. 대간 중에 대간이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쟁, 봉박, 서경 이 세 개의 권한 중요합니다. 요 세 개의 권한 밑에 대간이라는 내용인데 대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합쳐 대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군주와 관리의 잘못을 비판하고 이 군주 관원 임명 시 동의 여부에 서명을 할 수 있는 서경권을 가졌다. 세 개의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간쟁, 봉박, 서경. 간쟁은 그거예요. 이 왕이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간언한다 하죠. 간언. 그러니까 뭔가 충고를 하는 겁니다. 뭐 폐하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옵나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간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왕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거고요. 봉박은 그런 거 있죠. 드라마 보면 뭐 폐하나 전하하면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신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는 거 있죠. 그게 봉박입니다. 봉박. 그러니까 그런 정책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경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만약에 왕이 누군가를 임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 서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힘은 실로 막강했다고 할 수 있죠. 자, 지배층이 받은 혜택은 무엇일까입니다. 자, 이 고려의 이 문벌 혹은 귀족, 그다음에 뭐 호족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인데요. 자, 고려의 향리 자제들은 개경으로 들어가서 유학 교육을 했답니다. 유학 교육 체크해야죠. 유학 교육. 이들은 주로 유교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향교, 개경에서는 유학 교육하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죠.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거 응시에 도전하게 됩니다. 과거 응시.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세력이 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앙으로. 자, 관리의 자손에게는 국자감, 국립대학입니다. 오늘날 국립대학. 이 국립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이 관리들은 점차 관직을 기준으로 전시과 같은 전시과,
전시과 같은 경제적 대가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는 과거 시험도 없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음서가 있죠. 우리 흔히 뭐 금수저? 네. 그러니까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그 자제라든가 뭐 손자, 사위 이 사람들한테 관직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서는. 자, 그래서 이 음서, 전식과 그다음에 국자감에 입학하는 것 등을 통해서 이들은 이 자신들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고려의 지배 세력이 정치 경제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직에 나가야 됩니다. 관직에 진출해야 돼요. 정치 경제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 왜냐? 이 관직이 있는 사람만이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는 어땠냐? 과거는 뼈, 혈통 이런 거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귀족이면 나도 자연스럽게 귀족. 우리 아빠가 육두품이면 나도 육두품 이렇게 됐는데 이때는 개인의 능력 그런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이동이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골품제를 중심으로 소수 귀족이 정치를 운영했던 이전 시대, 뭐 통일신라라든가 이런 삼국시대, 이전 시대, 이런 이전 시대보다도 다양한 지방 세력이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능력에 따라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시과 한번 옆에 살펴볼까요? 전시과는 국가의 봉사한 대가로 곡식을 경작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넣을 수 있는 시지를 지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준 건데 이 땅을 너 가져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나오는 세금을 네가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나오는 전지에서 약간의 곡식 일부를 가져갈 수 있고 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 거기서 나오는 뭐 나무 같은 거 가져가서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소유권 그러니까 너 가져라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너가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과거제와 음서제가 있죠. 고려시대에는 보편적으로 관리 진출하는 방법은 과거제랑 음서제가 있습니다. 이 음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빠르게 관제가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큰 혜택이고. 자, 그런데 실제 음서 출신 대부분은 5품 이상이 올랐으며 5, 60%가 재상에 진출합니다. 자, 하지만 주요 관직에 임명되어 관료를 출세하려면 과거에 합격해야 되는 것이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소로 나가도 다시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옛날에는 이 음서가 큰 혜택이라고 하면서 이 음서만 나가도 큰 관직에 뭔가 높은 관직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다시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음서에 나간 사람도 다시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 음서를 통해서 뭐 혜택만 받은 게 아니라 이들이 직접 공부를 해서 자신들의 혜택을 찾아 먹으러 다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과거제 음서제가 있었다. 음서제는 어, 귀족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귀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이었다. 혜택이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또 과거를 합격해서 관직에 진출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고려 초기에는 건국 이후에 거란과의 그런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거란과의 관계. 우선 거란과의 관계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이 926년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죠. 자, 거란은 발해 멸망 이후에 그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조 그 당시 고려를 다스리고 있던 그 태조한테 화친을 의미해서 이 낙타를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조가
야, 너네 우리 형제 국가였던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를 멸망시키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면서 그 거란이 보냈던 그 낙타를 굶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942년에 있었던 만부교 사건입니다. 만부교. 그 낙타 50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낙타 50마리를 그 만부교 아래서 굶어 죽이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이 거란과 송이 전쟁을 점차 준비하면서 이 거란은 이 배후에 있는 고려를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왜냐? 당시 이 고려는 이 송과 화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고려랑 송이 친하게 지내니까 당연히 만약에 거란이 송나라 치러 오면 고려가 뒤에서 후방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고려를 제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란은 이 고려의 옛 땅을 내놓을 것과 송과 교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고려를 침략합니다. 이게 제 거란의 1차 침입이죠. 하지만은 이 고려는 거란의 침략 의도를 파악하고 서희를 보내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회담 결과 서희가 단판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회담 결과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고 이 과정에서 고려는 강동 육주를 개척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배우는 서희의 단판이죠, 단판. 이 서희의 단판을 통해서 이 고려가 거란의 1차 침입을 막게 되는 거죠. 자, 이후에 이 거란은 강동 육주를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왜 강동 육주를 다시 돌려달라 했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고려가 거란의 요구를 잘 안 들어줍니다. 송과의 교류를 끊으라 했는데 비공식적인 교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거란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송과의 교류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후 거란이 두 차례 침략을 더 합니다. 2차 침략 때는 현종이 나주까지 피란을 할 정도로 고전했지만은 3차 침략 때 이 강감찬이죠. 강감찬이 이거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이게 바로 귀주대첩이죠. 귀주대첩. 이후에 이 거란, 송, 그다음에 고려 간의 이런 세력 균형이 이어지면서 이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때 세계를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시 거란은 계속해서 중국을 침입하려 했죠. 자, 그 과정에서 이 중국과 거란이 어, 전연의 맹을 맺습니다. 전연의 맹을 맺으면서 만리장성 이남의 연후 16주를 차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후 거란 송나라가 거란한테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연후 16주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하지만 패배하게 되고 결국 거란과 송이 화친을 맺는 전연의 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전연의 맹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고려라든가 거란이라든가 뭐 송, 고려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안정을 되찾게 되는 거죠. 안정을. 자, 여러분 이제 해동천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해동천하.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해동천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전까지는 이 해동천하라는 내용을 별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 고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동천하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데, 자, 삼국이나 발해는 하늘의 자손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천하관. 그러니까 천손 신앙이 있었죠. 천손 신앙, 천손 의식 있고 천신 신앙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 해모수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발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부여의 후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천손의식과 천신신앙이 있었고요. 이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도 이 고려의 군주도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로서 독자적인 세계를 다스린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천자. 황제랑 이 천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천자. 그래서 고려는 자국의 세계관이 미치는 지역을 중국의 황제가 다스린 지역과 구분해 인식하였다. 그래서 이거를 해동천하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다스리는 천하가 있고 고려가 다스리는 천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동천하는
고려만의 독특한 그 천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고려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실리적 대응을 했다. 고려는 어떻게 하냐? 자, 대내적으로는 황제국, 상황에 따라서는 대적으로 왕을 칭했다. 이게 외왕내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송과 조공 채권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은 송의 군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이후에 송나라가 우리가 거란을 쳐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요청도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여진을 쳐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지만은 고려 입장에서는 괜히 또 이 국제 관계에 잘못 발을 담가놨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란 힘이 강할 때는 거란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 고려라는 나라는 이 뭐 중국이라든가 뭐 거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뭐 여진이라든가 뭐 탐나 뭐 외, 뭐 그 외 기타 여러 소수 민족들 이런 어, 이런 사람들과도 조공 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혹은 내가 책봉을 받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들을 책봉해주고 이런 관계를 실리적으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적으로 실리적. 자, 그래서 조공 책봉 관계는 뭐 옆에 나와 있죠 내용이. 자, 조공은 속국이 황제에게 예물을 보낸 것이고 책봉은 황제가 속국의 군주에게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자, 이러한 관계는 직접적 지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외교 툴이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니까. 그 우리가 뭐 어떤 나라가 나타나면은 뭐 나라를 세우거나 이러면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뭐 국제사회라든가 유엔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 국제사회 해봤자 아무 끽 해봤자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일본이랑 요 끼깨봤자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책봉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고려 가요 풍입송과 팔관에 보이는 해동천하 인식이 있습니다. 뭐 그 당시 고려 가요의 일부분인데요. 해동의 천자는 지금의 부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동 천자는 부처님이다. 왕족불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왕족불. 왕은 곧 부처다. 왕족불. 하늘을 보조하여 교화를 펴러 오셨다. 하늘을 보조한다. 나는 천손 혹은 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 외국에서 친히 달려 모두 귀해했다. 조공과 책봉을 맺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방의 변경이 편안하고 깨끗하여 창과 깃발을 내던지게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가사를 통해서 당시 고려 지배자를 이 해동의 천자로 여기는 고려인의 인식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팔관에인데요. 팔관에는 이 왕이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입니다. 사회 통합을 하고요. 주변국의 사신이 고려에 와서 이 황제 예를 올리는 의식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사라든가 가요를 통해서 이 고려의 위상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동천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해동천하.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자, 재상들의 회의기구인 가로에서 밑줄에서 식목도감은 등은 왕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문하였다. 뭐와 뭐죠? 도병마사였죠. 도병마사. 자, 5% 이상 관료의 자손은 과거 시험 없이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뭐의 혜택이 주어졌다?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음서. 자, 고려는 자국의 세계관이 미치는 지역을 중국의 황제가 다스린 지역과 구분했다. 이를 뭐라고 했죠? 기억해야 될 거. 해동천하죠. 해동천하.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서희라는 사람이 있고요. 뭐 이 사람 뭐 과거급제하고 병간호사, 외교사신, 장수 소소년과 외교 담판을 통해서 뭘 개척했죠? 자, 그렇죠. 기억은 강동육주죠. 강동육주. 자, 니은은 누구냐? 뭐 다른 건 없고요. 세 번째 보면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강감찬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강동육주, 니은은 강감찬입니다.
밑줄친 거란이 고려에 요구한 내용. 거란이 뭘 요구했죠? 송과의 화친을 끊고 고구려의 옛 땅을 내놓을 것이다.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서희가 그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우리 고구려 땅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이름 봐라. 고구려, 고려 똑같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 땅을 내놔야 된다. 이러면서 강동육지를 얻어내는 거죠. 다음 자료 읽고 탐구 활동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나라는 봄에 연등을 열고 겨울에 팔관을 개최하여 사람들을 널리 징발해 노역이 대단히 번거로우니 원컨대 이를 줄여 백성의 수고를 덜어주십시오. 연등회랑 팔관을 줄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상께서는 그러니까 고려의 왕이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삼가하시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시면 신하를 대할 때 공손하고 법대로 논의하신다면 태평의 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리라든가 일, 직분을 잘 지켜라 이런 거겠죠. 기억을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닦는 근본이고 니은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은 실로 다음 생을 위한 바탕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오늘의 급선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상소문을 작성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위의 상소문을 작성한 사람은 바로 최승로입니다. 최승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종교. 기억은 뭐 불교죠. 니은은 유교고요. 그 몸을 닦는 거는 불교. 그다음에 나라를 다스린 거는 유교. 그래서 통치 제도는 유교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나라의 종교는 불교. 자, 위의 상소문을 참고해서 정부의 건의를 개혁한 3개 조항만 작성해 봅시다. 뭐 조항은 여러 개가 있죠. 조항은 여러 개가 있지만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능력 중시해라, 대간의 권한을 강화해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도병마다 식목등을 통해 충분히 토론을 거친 후 시행해라, 호족들을 강력히 통제해라, 뭐 등등 여러 개가 있겠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